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또 리게티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양자 컴퓨터 업계 전반이 되게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리게티도 그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막 1700% 넘게 오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전부터 워낙에 리게티와 아이온큐 서로 되게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많이 묘사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자 기업들 중에서도 좀 리게티라는 곳이 되게 핫한 것 같은데, 좀 얘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지?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리게티에 대해서 제대로 깊게 한번 뛰어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에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좀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리게티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봅시다. 리게티는 그 동명의 창업주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체드 리게티의 이름을 따서 그 리게티라는 기업의 사명도 정해지게 되었죠. 체드 리게티의 경우는 예일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IBM 리서치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인물입니다. 2013년에 리게티 컴퓨팅을 창립을 했고, 그리고 2022년까지 CEO 자리에 있다가 그 이후로 물러나게 되었죠. 리게티가 만드는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또 다루기에 앞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한다,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할 때 그 정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판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주판 아래 위치가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어떤 식의 연산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이 바늘의 위치와 각도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D램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그것이 무슨 종류가 되었든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물리적인 것인데요. 여기서 이 물리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으로 거의 상징되는 고전 물리학의 물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래는 이 양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또 상징되는 양자 물리학의 물리가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의거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이 양자 물리학의 어떤 물리 법칙을 활용한 정보 처리 장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양자 컴퓨터인 것입니다.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해보면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0과 1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비트라는 단위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무수한 0과 1들을 조합해서 이것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여러 논리 게이트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산하고 수행하고 저장하고 이걸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큐비트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전적인 컴퓨터에서의 비트가 0과 1 둘 중 하나의 상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은 큐비트는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0과 1 사이에 어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0이나 1 둘 중 하나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지만, 아직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이에 어떤 위상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특한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병렬적인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전 컴퓨터와 비교를 해서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독립적으로 다 일일이 연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의 독립 시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0과 1인 상태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첩이라는 현상을 활용해서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한 어떤 병렬적인 연산을 해서 그 중에서 딱 정답인 결과값인 하나로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그런 방식의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0과 1, 4개, 0 또는 1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비트가 4개가 있다고 하면은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총 16가지가 있겠죠. 2의 4승이니까요. 이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연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전 컴퓨터는 16번의 연산을 수행해야 했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4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한 번의 연산을 가지고 한 번의 연산만으로 동시에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큐비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2의 n제곱 개수만큼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큐비트를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에 우리 어벤져스를 보면서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활용해서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살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딱, 이것이 그 하나의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임스톤 사실은 양자 컴퓨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자 컴퓨터, 동시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이 모순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어떤 큐비트가 양자 정보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큐비트가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큐비트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민감한 친구들이어서 정말 자그마한 변화, 자그마한 외부에서의 어떤 작용만 있더라도 금방 붕괴해버리고 이 양자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거시세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쳐다본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물체를 이제 부딪혀 나온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 빛이 부딪히는 게 거시세계의 어떤 물질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양자세계, 이 너무나도 작고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빛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양자 정보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정보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큐비트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야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대로 이걸 조작을 하고 싶고 결과를 관측하고 싶은 건데,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외부 세계와의 강한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완전히 상충되는 두 개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는 것이죠. 결국에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 큐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조작하고 관측해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양자 정보를 잘 유지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요. 이 큐비트,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상태에 그냥 존재하는 큐비트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합성하여서 큐비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는 큐비트를 가져다가 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양자적 특성을 지닌 그런 입자들을 가져다가 큐비트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그 사례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어떤 방법이기도 하니까 우리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양자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입자를 써.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연구된 양자 컴퓨터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이온큐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중에 그 리게티브 초전도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비교하는 데 편리하실 텐데요.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터비움이라는 금속의 원자를 사용합니다. 이 이터비움이라는 금속은 원소 주기율표 70번에 해당하는 금속인데, 이것이 70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와 양성자 수가 70개씩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온큐가 이 이터비움 원자를 어떻게 큐비트로 활용을 하느냐? 먼저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이 전자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이 전자 하나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그 개수가 하나 부족하게 되니까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양이온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면은 이 전자기력을 통해서 이 원자를 붙잡아 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간편해지는데요. 이렇게 이터비움의 양이온을 전자기력을 활용해서 딱 한 자리에 고정시켜서 붙잡아 놓게 되면은 이름 그대로 이온을 트랩해 놓은 이온 트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져 있는 이터비움의 양이온을 레이저로 막 조작을 해가면서 연산을 시키면은 이온 트랩 방식으로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게티의 선택은 바로 초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좀 쉬웠던 이온 트랩과 반대로 이 초전도는 큐비트를 합성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초전도,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었던 키워드죠. 바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LK99라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어떤 막 보도가 막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 초전도체가 무엇이냐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바로 이 사진 한 장 덕분에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제 좀
모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야, 우리나라가 사온 초전도체가 나오다니 이제 세빛둥둥섬 진짜 둥둥 뜨게 될 거다. 아니면은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거 그냥 우리나라의 LK99가 딱 해결해 줄 거다. 뭐 빈살만이 이제 조그맣게 기름집 운영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밈들도 막 생산되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초전도체입니다. 이게 뭔지 또 하나씩 짚어보면은 우리 흔히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도체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죠. 이 부도체보다 전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전도체보다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게 되면 초전도체가 됩니다. 다만 초전도체는 단순히 그냥 전류가 잘 흐른다고만 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저항이 0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야 우리가 그것을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합쳐졌을 때 이런 식으로 자석 위에 둥둥 떠있는 이런 금속 조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것을 또 연결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제 양자 터널링과 조셉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언덕 위를 공을 굴리는 그런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고전 물리학 세계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을 이 언덕 너머로 굴려서 반대편에 위치시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언덕의 위치 에너지에 상응하는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이 공에 가해야만 이거를 언덕 건너편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운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공이라고 했을 때 양자 세계에서는 이 입자가 전통적인 어떤 해석에서의 점 입자로 존재하지 않고요, 파동 함수로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 너머로 입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자가 모든 가능한 위치 좌표에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주의 법칙이 원래 그러한 것이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입자가 언덕의 왼편에서 갑자기 언덕의 오른편으로 막 순간이동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마치 뚫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양자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마치 터널을 뚫고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런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절연 장벽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양자 터널링 효과가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조셉슨 효과라고 합니다. 조셉슨 효과는 두 개의 초전도체,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AB가 초전도체인데요. 이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를 아주 얇은 절연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장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말하면은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양자 터널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이 양자 터널링 현상이 없었더라면은 전자가 A에만 있거나 혹은 B에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띄어야 할 텐데, 절연 장벽을 사이에 놓고서도 모든 위치에 확률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양자세계 양자 터널링으로 인한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셉슨 접합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중첩의 상태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양자 터널링이 있으면은 중첩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꼭 초전도체여만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양자 터널링 현상, 조셉슨 효과를 활용해서 이 중첩 상태를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조셉슨 접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양자 터널링은 굉장히 미시적인, 정말 원자 하나 단위의 수준의 그런 미시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조셉슨 접합은 훨씬 더 우리가 눈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거시적인 차원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발현이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초전도체 안에서는 내부의 쿠퍼상으로 존재하는 무수한 전자들이 동일한 양자 상태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거시세계에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초전도체 금속 조각이 마치 하나의 전자인 것처럼 파동함수로 설명되는 그런 양자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대표적으로 이 조셉슨 접합을 활용한 큐비트가 트랜스몬 큐비트가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큐비트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체의 어떤 장치의 크기는 한 1mm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조셉슨 접합은 여기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찌됐건 양자의 세계에 비하면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이 조셉슨 접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옆에 붙어 있는 이 캐패시터들은 이 전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좀 붙어 있는 것들이고 양자 연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양자 연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방식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 그럼 리게티는 왜 이런 복잡한 합성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초전도 방식을 택한 것일까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